불이야, 불이야! 대감마님, 큰일입니다요. 지금. 무슨 일이냐? 말을 해보거라. 아씨가 계신 별채에 불이 났습니다요. 무엇이? 송대감이 머슴과 함께 죽어라 뛰어가 보았으나 이미 불길에 휩싸인 별채였다. 아이고 내 딸아, 어찌 이런 일이. 이제 곧 경사스러운 혼례를 앞두고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냐. 그리곤 그 누구도 다가가지 못하고 지켜만 보는데, 그때 박씨가 자신의 몸에 바가지로 물을 몇 바가지 뒤집어 쓰더니 지체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가기 시작했다. 이놈아, 뭐하냐? 그러다 너도 죽는다, 냥냥! 하지만 여전히 불구덩이 속으로 지체 없이 뛰어드는 박씨. 그는 대감댁에 최근에 고용된 총각 머슴이었는데 머슴답지 않게 글도 읽을 수 있고 영리해 보여 채용했었다. 잠시 뒤 불길 속에서 박씨가 송대감의 외동딸을 아는 채 모습을 드러냈다. 자신의 몸은 이곳저곳 심하게 그을린 채. 아이고 딸아, 뭐하느냐? 어서 의원님을 모셔오거라. 이보게, 박씨, 괜찮은가? 이보게. 아씨를 냥냥. 그렇게 3일 만에 정신을 차린 딸은 아직도 누워있는 박씨를 보더니 대뜸 이렇게 말했다. 저 박씨에게 시집갈렵니다. 서대감님 집 혼사를 취소해 주십시오, 냥냥. 그게 무슨 소리냐? 대뜸 다성사된 혼례를 취소하다니 이게 무슨 소리란 말인가. 옛날 학식이 아주 높은 송대감이 살았다. 그에겐 무남 동료,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후론 아무리 노력해도 자식이 생기지가 않았다. 에휴, 아들을 낳아 내 대를 이어 가문을 빛내려 할 것만. 학식이 높았던 송대감은 아들이 없는 서러움을 딸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며 풀었다. 그런데 이 딸이 미모만 뛰어날 뿐만 아니라 어찌나 똑똑한지 가르쳐주는 족족 글을 이해하였고 어느덧 16살이 되는 해에 어느 산에 못지않은 수준의 학문을 성취하게 되었다. 아참, 사내로 태어나지 못한 게 아쉽구나. 사내였으면 장원급제는 하고도 남았을 텐데, 냥냥. 참으로 여자로 태어난 게 아쉬울 정도였다. 결국 눈부신 미모와 학식을 모두 갖춘 송대감의 여식에 대한 소문이 퍼져 며느리를 삼고자 하는 집안이 나타났으니 조상 때부터 높은 벼슬을 내리하고 있는 서씨 가문이었다. 당연히 마다할 이유가 없던 송대감은 혼사를 수락했고 이제 곧 있으면 딸은 서대감 댁에 시집을 가게 되었다. 아씨, 축하드립니다. 서대감님 댁에서 며느리로 삼고자 하신답니다. 그래, 난 서대감님 댁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구나. 예, 아주 유명한 집안인데 정말 잘 되셨습니다. 그래, 잘된 것이로구나. 이 세상에선 여자로서 뜻을 펼칠 수 없으니 내 남편 될 사람이라도 훌륭한 분이면 좋겠구나, 냥냥. 송시처녀는 자신의 남편 될 사람이 너무나 궁금했다. 결국 고민 끝에 이보게나, 자넨 서대감 댁 머슴 몇몇과 친분이 있지 않던가? 예, 그렇습니다만 내 서방 될 사람을 한번 직접 봐야겠소. 그분이 주로 어디에 다니는지 알아오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아씨, 슬쩍 물어 알아낸 건데 주로 고목나무 옆 정자에서 친구들과 모여 논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씨, 출발했다 합니다. 알겠소. 어서 먼저 가서 몸을 숨기세나, 냥냥. 대담하게도 정자 옆 풀숲에 숨어 가만히 앉아 자신의 남편 될 사람을 기다리는 송시처녀. 이보게, 자네 장가 간다며. 그렇게 되었네. 기가 막힌 미인이라더군. 그런데 글솜씨도 보통이 아니라더군. 그게 문제네.
여자가 바느질과 서방 모시기만 잘하면 될 것을 괜히 아는 체하고 피곤할 것 아닌가. 게다가 자네들도 알지 않는가. 나 글 읽는 거라면 딱 질색인 것을. 히히히히, 그렇긴 하지. 사실 자네가 술과 기생 없이 뭐 하루라도 살 수 있겠는가. 하하하하하. 야옹.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가는 송시처녀. 내 지아비가 될 사람, 겨우 저 정도 그릇밖에 되지 않는단 말인가. 아씨,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냥냥. 이보게, 오늘 일은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게. 하지만 그 뒤로 알아 누워버린 외동딸 송시처녀. 자신의 평생을 저런 한심한 남자에게 맡겨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원통하고 원통했으리라. 여봐라, 딸애가 왜 저리 수척해져 간단 말이냐. 그것이 쇳내도 잘 모르겠습니다요. 허허, 곧 혼산날이 다가오는데 저리 수척하고 건강이 위태위태해서야 어쩐단 말이냐. 사정도 모른 채 근심이 깊은 송대감. 어느 날 밤 기분이 우울한 송시처녀는 자신의 방에 앉아 한탄하며 시를 한 편 지어 읊었다. 비아반 우이 불진. 내 짝이 어리석고 바보 같아. 나는 앞으로 정진하지 못해 슬프구나. 백년 여몽 공도춘. 백년이 꿈같아 공연히 봄을 보낼 것이고 천고운담 풍취류. 하늘은 높고 구름은 희고 바람은 버들에 흔들리니 독좌 서재 루만컨. 혼자 책방에 앉아 눈물로 수건을 적시는구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기가 막힌 시구였다. 그때였다. 갑자기 밖에서 이에 대한 답시를 읊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닌가. 자안비천 이자설. 자신의 한계는 하늘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하는 것이니 백년 여몽 가도춘. 백년은 꿈 같아도 봄을 잘 보낼 수 있으며 천고 운담 풍취류. 하늘은 높고 구름은 희고 바람은 버들에 흔들리니 근독 서재 지만건이라. 열심히 책을 보며 공부하면 의지가 수건에 가득하리라. 자신의 한탄을 풍자하는 시로 뭐든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뜻이었다. 송시처녀는 이 훌륭한 시를 답가로 지은 자가 누구인지 궁금해 재빨리 밖으로 나가보니 한 총각 머슴 하나가 서 있었는데 자신의 집에 얼마 전에 고용된 총각 머슴 박씨였다. 아, 놀라셨습니까? 시의 내용이 하도 구슬프고 안타까워 저도 모르게 답시를 짓고 말았습니다. 보통 분이 아니시군요. 어찌하여 저희 집 머슴이 되셨는지요? 그것이... 말씀해 보시지요. 주저하다 결국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는데 박씨, 그는 본래 양반집 후손인데 역적으로 몰려 누명은 벗었지만 그동안 마음고생하신 아버지 어머니 모두 돌아가셔 집안이 완전히 망해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곳 머슴으로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었다. 그러셨군요. 그런데 아씨는 어찌 그런 구슬픈 시를 지었는지요? 예, 사실은 박씨의 사정을 들은 터라였을까. 송시처녀 역시 자신의 서방이 될 사람을 몰래 보고 온 비밀을 모두 털어놓게 되었다. 그랬군요. 아씨는 겉으로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삶이시군요. 예? 자신의 삶을 원하는 대로 살지도 못하고 운명에 밀려 살게 되었으니 저와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저 역시 이처럼 어딘가에 매여 사는 몸이니까요. 냥냥. 서로 동병상련을 느낀 둘은 그 뒤로 모두가 잠든 밤이면 서로 만나 글을 주고받더니 결국 서로에게 강하게 끌리게 되어버렸다. 왜 이리 얼굴이 어두우시오? 왜 그러겠습니까? 이제 전 서대감 댁으로 곧 있으면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신
이런 만남은 할 수 없게 됩니다. 차라리 이리 사느니 그냥 모든 걸 말씀드리고 혼인을 취소하려 합니다. 안 돼요. 전 모든 걸 잃은 몸이라 저와 함께하면 아가씨는 불행해지고 말 것이오. 냥냥. 그 말을 마지막으로 총각 멋은 박씨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다 홀로 방에서 혼인 날만 기다리던 송시처녀 방에 불이 난 것이다. 일부러 낸 건지 사고로 난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깨어난 송시처녀는 아버지께 고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으니 저의 은인인 박씨와 제 앞날을 함께 할 것입니다. 무엇이라?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서대감과의 사돈되기가 어디 쉽단 말이냐. 이 좋은 혼처를 포기하다니 저 녀석의 생각이 완고하구나. 형님,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 무엇이냐? 이렇게 한번 해보시지요. 오, 옳았구나. 그럼 저 녀석들도 어쩌지 못하겠지. 냥냥. 그리고 송대감은 자리에서 겨우 일어난 총각집사 박씨와 딸을 불러 사람들 앞에서 소리쳤다. 그래, 네가 정말 내 딸을 데려가고 싶다면 내 너의 진심을 시험해보고 싶다만. 어떤 것인지요? 그 전에 넌 내 딸을 위해서라면 네 목숨을 버릴 자신도 있느냐? 송시처녀가 자신을 간절한 눈으로 바라본다. 잠시 고민하듯 눈을 감았던 박씨. 예,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불구덩이로 뛰어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 그렇지, 그래. 대단한 사랑이네. 멋지구먼. 아흠흠. 그래, 좋다. 내 너에게 마지막 시험을 내리마. 여기 내 손에 두 쪽지가 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살생이 적혀있고 하나는 죽을 사가 적혀있다. 네 녀석이 살생을 뽑으면 하늘의 뜻으로 알고 내 딸을 너에게 주마. 이야. 오메, 저게 무슨 소리야? 아이고, 죽을 살을 뽑으면 꼼짝없이 죽겠네. 아유, 나 같으면 포기하겠네 그랴. 아버님. 아하, 넌 가만히 있거라. 이 이상은 나도 양보 못한다. 형님, 이리 하시지요. 살생과 죽을 살을 적은 두 쪽지 중에서 하나를 뽑게 하여 살생을 뽑으면 딸과 혼인시켜준다 하고 죽을 살을 뽑으면 죽인다 하십시오. 뭐? 그러다 진짜 살생을 뽑으면 어떡하느냐? 형님, 누가 진짜 살생을 거기에 넣은다 하였습니까? 두 쪽지 다 죽을 사만 넣으셔서 어느 것을 뽑더라도 죽을 사가 나오게 하셔야지요. 이야. 오, 하지만 다른 쪽을 확인하자면 어떡하느냐? 걱정 마십시오. 죽을 살을 뽑자마자 저와 하이놈들이 기다렸다가 다른 쪽 확인도 하자기 전에 몽둥이를 휘둘러 반죽음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죽을 살을 뽑았으니 그 누구도 뭐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호라.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냥냥. 역시나 박씨 뒤엔 송대감의 동생과 하인들이 뽑자마자 족을 치려고 대기 중이었다. 긴장되는 순간 몸을 겨우 가누던 박씨가 송대감의 손에 들린 쪽지 하나를 집었다. 준비해라.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박씨가 그 쪽지를 입에 넣고 꿀꺽 삼켜버리는 게 아닌가. 펴보지도 않고. 대감얼은 이제 남은 패는 하나이니 그게 생이면 제가 죽음을 뽑은 것이니 죽을 것이며 그게 죽음이라면 제가 먹은 게 생이니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냥냥. 헐. 고요 속에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갑자기 송대감 역시 나머지 쪽지를 입에 넣고 삼키더니 소리쳤다. 서대감님께 혼인을 취소한다 알리고 박씨와 딸의 혼인을 준비하거라. 아버님. 대감얼은 돌아서는 송대감의 눈에 분함보다 감탄의 눈빛이 남아있을 뿐이었고
이렇게 생각했다. 저 녀석 보통 놈이 아니구나. 잘만 키우면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어. 냥냥. 그 후 정말 송대감의 생각처럼 박씨는 과거 공부에 매진하여 단번에 장원급제하였고 이후 정승의 자리까지 올라 서대감 측 가문보다 송대감의 가문을 드높이게 되었다. 구독자님, 여기 2개의 쪽지가 있는데 하나 뽑아보시죠. 왼쪽을 택하신 분은 왕복이고 오른쪽을 택하신 분은 대복이니 어느 쪽을 택하셨든 큰 복 받으시겠습니다.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냥냥. 옛날 한 산골 마을에 가난하고도 가난한 집이 하나 있었다. 이 집엔 아버지, 어머니, 어린 딸 이렇게 셋이 살았는데 어린 딸이 없는 살림에 옷투정과 밥투정을 쉴 새 없이 해대는 바람에 항상 부모의 얼굴엔 수심이 가득했다. 또 이 반찬이야? 다른 반찬 없어? 또 맨날 이 옷이야? 예쁜 색동 옷은 없어? 왜 난 맨날 바느질로 기워진 옷만 입어야 하는 건데? 으엥, 냥냥. 딸아, 아빠 엄마가 미안하구나. 아빠가 지금은 돈이 없지만 돈 많이 벌면 우리 딸애가 좋아하는 반찬 옷 다 사줄게. 냥냥. 아무리 철이 없는 어린 딸이라지만 부모는 혼내기보단 미안한 마음이 없었다. 자식이 원하는 건 뭐든 해주고 싶고 사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일진데 그러지 못했을 땐 또 얼마나 속이 상한단 말인가. 부모 마음은 어느 시대건 다 똑같은 것 같다. 그러다가 까치가 오는 설날이 되었는데 딸의 투정은 극에 달했다. 색동옷 설빔 사줘요. 색동옷. 옆 동네 순이는 곧 설이라고 예쁜 색동옷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냥냥. 으엥. 산골이라 농토도 적은 데다 몇 년째 흉년이 들어 딸의 부모는 사랑하는 외동딸의 설빔을 사줄 수 없어 안타까울 뿐이었다. 안 되겠소. 우리 딸이 저리 투정이 많아진 것도 결국 제대로 돈벌이를 하지 못한 내 탓이지 않겠소. 건넌 마을 정씨에게 가서 돈을 꿔다가 이번 설엔 새 옷 좀 사입혀야겠소. 그런데 당신은 어디 빌릴 곳이 없겠소? 그럼 저도 뒷마을 박신에 가서 사정해 볼게요. 그런데 몇 년째 워낙 흉년이라 정씨 집이나 박씨 집 형편도 말이 아닐 텐데. 그래도 한번 다녀와 봅시다. 우리 딸, 아빠, 엄마 잠시 나갔다 올 테니 집 잘 보고 있거라. 어디 가는데? 그것이 혹시 예쁜 옷 사러 가는 거야? 그게 우리 딸, 아빠, 엄마가 예쁜 새 옷 사서 올게. 정말? 정말? 와,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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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 미어지면서도 딸이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아버지는 어떻게든 돈을 빌려 딸의 새 옷을 사줘야겠다 다짐했다. 그렇게 딸은 홀로 남아 집을 지키고 있는데 심심해. 그래도 괜찮아.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아빠가 예쁜 옷을 사오실 테니까 그 옷 입고 옆 동네 순이에게 자랑하러 가야지. 냥냥. 그런데 그렇게 돈이 없다고 난리였는데 아빠 엄마는 어찌 사오신다는 거지? 철이 덜 든 딸이었지만 어렴풋이 자신의 집이 가난한 살림이라는 건 알고 있었던 것이다. 에이, 몰라. 새 옷. 나는 설빔만 받으면 되지. 근데 정말 혼자 있으니 심심하네. 그런데 그때 벽과 장롱 사이에서 어린 생쥐 한 마리가 찍찍 소리를 내며 기어나왔다. 쥐다. 딸은 재빨리 쥐가 자신을 보고 도망가기 전에 낡은 문갑 뒤에 몸을 숨겼다. 그리곤 그 어린 생쥐를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심심하던 차에 잘 되었다. 쥐구멍에서 나온 어린 생쥐는 잠시 탐색을 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먹이를 찾는 모양이었다. 그러다가 무언가를 발견했는지 입맛을 다시며 방 윗목으로 재빨리 달려갔다.
그곳엔 아까 딸이 홀로 먹다 흘린 밥풀이 떨어져 있었다. 그래, 저 녀석 정신없이 밥풀 먹고 있을 때 때려 잡아버려야겠다. 크크크크. 하지만 그 어린 생쥐는 밥풀에 조금 입을 대는 듯 하더니 들어왔던 벽과 장롱 사이로 쪼르르 다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다. 에이, 가버렸네. 그런데 왜 저 생쥐가 밥풀을 먹지도 않고 그냥 가는 거지? 생쥐를 잡으려 했던 딸은 김이 빠지면서도 궁금했다. 그러던 중 조금 있다 아까 그 어린 생쥐가 다시 나타났다. 다시 나왔다. 그런데 이번엔 그 어린 생쥐 뒤를 어미쥐가 조심조심 따라 나오는 게 아닌가. 그리곤 둘이 함께 아까 밥풀이 떨어진 곳에 가더니 어미쥐가 먼저 밥풀 냄새를 맡고 맛있게 먹는 것이었다. 뭔가 이 둘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낀 딸은 어미쥐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어머나, 저 어미쥐 눈이 다 멀어버린 장님이었구나. 그렇다. 어미쥐는 눈이 먼 장님쥐였기 때문에 혼자서는 먹이를 찾을 수 없는 상태였고, 이를 잘 알고 있는 효심 깊은 어린 새끼 생쥐가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먹이를 먼저 찾은 후 자신이 먹지 않고 어미쥐를 데려오면 어미쥐가 그 먹이를 먹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다. 딸의 눈엔 자신도 모르게 이슬 같은 눈방울이 맺혀 떨어졌다. 그리고 자신이 부모님께 했던 행동들이 떠올랐다. 또 이 반찬이야? 다른 반찬 없어? 또 맨날 이 옷이야? 예쁜 색동 옷은 없어? 왜 난 맨날 바느질로 기워진 옷만 입어야 하는 건데? 으엥, 냥냥. 저 보잘것없는 생쥐도 저렇게 효도하는데 나는 태어나서 부모님께 효도 한번 하지 못하고 그동안 불효하며 지냈구나. 나는 불효녀였어. 딸은 눈물을 훔치며 그 둘을 계속 지켜보는데 잠시 뒤 어미쥐는 자신의 식사를 마쳤는지 한쪽으로 비껴서 주었다. 아마도 어린 새끼 생쥐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비껴준 것이리라. 그런데 어째 밥풀의 양이... 딸이 가만히 보고 있는데 어미쥐가 먹었던 밥풀이 처음 양에 비해 거의 줄어들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리곤 어미쥐가 비껴서 주자 그제서야 어린 생쥐는 밥풀을 정신없이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 저 어미쥐는 자기 자식을 위해 거의 먹지도 않고 남겨준 것이로구나. 자신의 지난 날을 또 떠올리는 딸. 왜 또 나 혼자 먹어? 엄마 아빠는 아까 너 놀다 올 때 먼저 먹었어. 에이, 맨날 나 혼자 먹고 그리고 또 반찬이 이게 뭐야? 김치밖에 없잖아. 에이, 엉엉엉. 미안, 아빠 엄마가 일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다음에 더 맛있는 반찬 해줄게. 싫어. 맨날 혼자 먹고 맨날 이거에다만 먹잖아. 으아, 냥냥. 그렇구나. 부모님께선 나 혼자라도 배불리 먹이기 위해 본인들은 거의 드시지도 않고 나를 홀로 먹이신 거구나. 나 역시 가난한 우리 집인 걸 뻔히 아는데도 반찬 투정까지 그렇게 됐으니 부모님께선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딸은 부끄러운 생각으로 자신의 잘못을 크게 깨우쳤다. 그리곤 갑자기 뭐가 생각났는지 딸은 부엌으로 향하더니 누룽지 한 조각을 떼어왔다. 딸은 조심조심 생쥐 모자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한창 밥풀을 먹다 다가오는 딸을 발견한 어린 생쥐는 깜짝 놀라 도망치려 했다. 괜찮아, 괜찮아. 자, 효심 깊은 착한 생쥐야. 이거 받으렴. 이거 엄마랑 같이 사이좋게 가져가 나눠 먹으렴. 딸은 누룽지를 가만히 내려놓고 뒤로 물러섰다. 어린 생쥐는 살짝 놀란 듯 가만히 서 있다가 딸이 준 누룽지를 입에 물더니 어미와 함께 처음에 나왔던 장소로 돌아가 버렸다. 안녕, 잘 가. 그 뒤 딸은 홀로 놀다 무심코 자신이 누룽지를 놓았던 자리를 보았는데 방금 그 어린 생쥐가 서 있었다. 그리곤 나뭇잎 하나를 놓더니 쪼르르 사라졌다. 별것도 아닌 나뭇잎이었는데 아마도 감사의 의미로 두고 간 것 같았다.
달이 뜬 그날 밤 소복소복 쌓인 눈 위를 걸어 부모님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두 분은 방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이야기를 조용히 나누기 시작했다. 에휴. 아마 딸은 잠들었겠지? 그래, 어찌 되었어? 내 간절히 부탁해봤는데 정시집 사정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니더군. 자네는 어찌 되었는가? 저도 부탁하러 가보았는데 턱도 없었어요. 그렇군. 우리 딸의 올 설날 땐 설빔을 꼭 입혀주려 했는데 너무나 속이 상하는구려. 그러게요. 얼마나 또 속상해할까요?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가슴이 너무나 아프구려. 냥냥. 아버지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너 아직 안 잤니? 네, 두 분 오실 때까지 기다렸죠. 딸아, 괜찮아요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부터 옷 투정, 반찬 투정 절대 안 할게요. 뭐라고? 그러니까 저 이제 설빔도 필요 없어요. 앞으론 아버지 밭일도 도와드리고 어머니 집안일도 열심히 도울 거예요. 이게 무슨 좋아요 여보? 딸이 하루 만에 철이 들었어요. 그러게 말이오.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고생하시며 저를 그동안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곤 딸이 나와 자신들의 품에 안기는데 두 부부의 눈에선 뜨거운 감동의 눈물이 흘렀다. 아니, 우리 딸이 반나절 만에 이렇게 효녀가 되었구나. 그런데 우리 딸, 우리는 네가 건강하게만 자라준다면 그게 최고의 효도란다. 딸, 사랑해, 냥냥. 저도요, 냥냥. 그 뒤 딸은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도하는 착한 딸이 되었고 어린 생쥐가 나왔던 곳에 누룽지를 꾸준히 놓아두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때마다 생쥐는 감사의 의미로 나뭇잎, 나뭇가지, 돌멩이 등을 놓고 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생쥐 녀석이 이번에도 보답이라며 무언가를 갖고 왔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유난히도 반짝이는 노란빛을 내는 돌멩이였다. 오늘은 나뭇잎이나 그냥 돌이 아니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응? 이건 딸아, 이걸 어디서 났느냐? 네? 왜요? 이건 황금이란다. 네? 그제서야 사정을 설명하는 딸.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 딸의 효도 스승이 어린 생쥐였다니. 잠시 뒤 누룽지를 받으러 온 어린 생쥐를 기다리던 딸이 황금을 보여주며 물었다. 생쥐야, 혹시 이거 어디서 가져왔니? 알려줄 수 있어? 어린 생쥐가 딸의 말을 알아들은 것일까? 자신을 따라오라는 듯한 몸짓을 하더니 오늘은 자신의 출입구가 아닌 방 밖으로 향했다. 그렇게 딸은 아버지와 함께 산길을 타고 어린 생쥐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리곤 길도 나지 않은 숲으로 조금 더 가다 보니 숲을 뒤에 작은 동굴이 나왔다. 이런 곳에 동굴이 있었구나. 그렇게 이 산을 오르내렸는데 이 숲풀에 가려져 전혀 몰랐구나. 냥냥. 딸은 아버지와 함께 그 동굴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동굴벽에 박혀있는 군데군데 황금빛깔. 그렇다, 이 동굴은 황금이 가득 매장되어 있던 황금 광산이었던 것이었다. 그렇게 딸 가족은 큰 부자가 되었고 딸은 더욱더 부모님께 효도하며 공경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당연히 모자쥐도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어쩌면 부모님께 효도하며 착하게 지낸 딸과 효도하는 쥐 모자에게 하늘에서 복을 준 것일지도 모르겠다. 구독자님, 오늘은 우리를 이렇게 소중히 길러주신 부모님을 한 번씩 떠올려 보시면 어떠실런지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남기시고 우리 어린 생쥐가 물어오는 복 많이 받아가세요. 냥냥. 감사합니다. 냥냥. 옛날엔 꼬마 신랑이라 하여 남자 구실만 할 수 있으면 11살부터 14살까지 어린 나이에도 장가를 보내곤 했는데
이는 전염병 등으로 인해 혼기 전에 아들이 죽어버리면 그 집안 대를 잇지 못하게 되니 자식을 조금이라도 일찍 보려는 의도에 만들어진 풍습이었다. 하지만 남자가 철들기도 전에 혼례하는 이 풍습으로 어처구니 없는 가슴 아픈 일이 생기기도 했다는데. 여기 내일 장가가는 11살의 어린 신랑이 친구들과 마지막 총각 시절 밤을 보내고 있다. 뭐야? 너 정말 장가가? 응. 그것도 너보다 7살이나 많은 색시라면서? 정말 누나네 누나. 누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튼 벌써 장가라니 너네 아버지도 급하긴 급하셨나 보다. 너나 나는 형이 있지만 이 녀석은 3대 독자잖아. 얼른 손주를 낳았으면 하는 거지. 하긴 그렇지. 야, 그런데 너 그 이야기는 듣고 장가 가는 거야? 뭘 말이야? 정씨, 네가 장가 간다는 그 외동딸집 신부 말이야. 응. 그 여자 알고 보니 산적 애인이 있다던데. 뭐? 그게 무슨 소리냐? 누군가 그 여자 집으로 산적이 드나드는 걸 본 적이 있대. 냥냥.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 녀석아. 이제 장가가는 놈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아, 진짜라니까. 너 그거 정말이야? 거짓말이면? 거짓말이면 어쩔 건데? 거짓말이면 내가 우리 집 닭이 낳은 달걀 전부 다 훔쳐다가 너 준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분명 거짓은 아니었다. 그럼 너희 저번 옆 동네 살인사건 이야기도 못 들었겠네. 뭐? 살인사건? 무슨 이야기인데 그건 또? 왜 이렇게 너희는 주변 이야기에 관심이 없냐? 자, 잘 들어봐. 거기도 신랑이 딱 우리 나이 11살 때 장가를 들었는데. 들었는데 세상에, 거기 신부에게 글쎄 숨겨둔 애인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데? 첫날 밤에 자신을 버린 것에 앙심을 품던 그 애인이 칼을 들고 덮쳐서 신랑이 그만 그 자리에서 죽었단다. 오! 아무튼 너도 정말 그 집에 산적이 드나드는 걸 본 사람이 있다니까 조심해라. 그래, 조심해서 뭐 나쁠 거 있냐? 냥냥. 나 아직 죽기 싫은데. 안 그래도 평소 겁이 많던 정씨였는데 괜스레 걱정만 더 쌓여갔다. 그렇게 11살의 어린 나이에 장가를 들게 된 정씨. 기대와 설렘이 있어야 할 신랑의 얼굴엔 온통 긴장과 걱정이 가득할 뿐이었다. 혼례 후 첫날 밤 신방에 남게 된 둘. 긴장감과 적막감만 감돌며 둘은 가까이 다가갈 생각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냈다. 그도 그럴 것이 신랑이 저리 벌벌 떨고만 있으니 일이 생길 수가 있나. 누군가 그 여자 집으로 산적이 드나드는 걸 본 적이 있대. 냥냥. 정말 그 녀석 말대로 산적을 애인으로 두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앙심을 품던 그 애인이 칼을 들고 덮쳐서 신랑이 그만 그 자리에서 죽었단다. 그 산적이 날 죽이러 오는 거 아니야? 괜스레 친구가 해준 말이 하필 이때 떠오를 건 뭐란 말인가. 만약 산적이 오면 그래, 저기 저 뒷문으로 도망가야겠다. 그렇게 달은 서쪽으로 기울며 밤은 깊어만 갔다. 하지만 어린 신랑 정씨는 여전히 두려움에 몸을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그때 부스럭부스럭 누가 있나? 쥐였다. 뭐야, 쥐였잖아. 난 또 쥐 덕분이었을까. 살짝 긴장이 풀린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제야 미소 지었다. 이제 피곤한데 주무시지요? 예쁘다. 저기 색시. 예, 서방님. 네, 혹시 몰라 확인할 것이 있는데 솔직히 대답해 주실 수 있겠소? 당연하지요.
무엇이신지요? 내 아는 사람 중에 말이요. 네, 글쎄 당신이 산적과 만나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었어. 그게 사실이요? 예? 그걸 어디서 들으셨는지요? 어? 왜 대답을 바로 하지 않고 다시 되묻는 것이요? 대답을 해보시오. 사실이요? 그것이... 뭐야, 정말이었단 말일까? 그러면 역시 산적이 나를 오늘 죽이러 오는 건가? 다시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이는 정씨 신랑. 그때 스르르 옷이 서로 비벼지는 소리와 함께 방문에 비친 그림자. 틀림없다. 저건 분명 칼그림자였다. 산적이다. 산적이 나타났다. 역시 나를 죽이려고. 냥냥. 경기를 일으키며 소스라치게 놀란 11살의 어린 신랑은 미리 봐둔 뒷문을 열고 달리기 시작했다. 요즘 시대로 따지면 초등학교 4학년 정도의 나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나이인데 얼마나 놀랐겠는가. 정신없이 최선을 다해 달렸다. 잡히면 죽는다. 나 아직 죽고 싶지 않아. 죽고 싶지 않다고. 엄마! 그 순간 돌불에 걸려 넘어진 어린 신랑은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한참을 지나 눈을 뜬 정씨. 그곳은 자신의 본래 집이었다. 아들아. 아버지, 이게 어찌 된... 아이고, 우리 3대 독자 아들. 괜히 이 아비가 손주를 일찍 버려 욕심내다가 큰일 날 뻔했구나. 머리야. 아버지, 무슨 일 있나요? 뭐야, 전혀 기억이 나질 않느냐?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냥냥. 정신을 차린 정씨는 충격 때문이었는지 놀랍게도 자신이 장가갔을 때의 기억만 모조리 잃어버린 것이었다. 정씨의 부모 역시 행여 3대 독자 아들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 더 이상 묻지 않고 쉬쉬 할 뿐이었다. 그 뒤 기억을 잃은 정씨는 평범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자신이 장가를 갔던 신부의 동네 근처는 절대 발을 들이지 않고 철저히 피해 지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쪽 동네는 이상하게 가기 싫단 말이야. 냥냥.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정씨는 어느덧 건장한 18살 청년이 되었고 과거에도 급제하여 벼슬길에도 올라 승승장구하며 지내고 있었다. 여전히 자신의 혼인에 대해선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 정씨는 자신의 친구의 초대를 받아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 푸짐한 술상 앞에 달도 기울어 제법 운치 있고 즐거운 분위기였다. 하하하하, 마시게 마셔. 그러세. 정말 오늘 술이 술술 잘도 들어가는구만. 맞아. 하하하하하. 그때 문창호지 너머로 스르르 옷이 서로 비벼지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다가오는 듯한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정씨의 기억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기억을 하나 깨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연이어 문창호에 나타난 칼그림자. 산적이다. 산적이야. 누군가 날 죽이러 왔다. 냥냥. 뭐? 산적? 어디 말인가? 저기 문 좀 보게. 누가 문 앞에 칼을 들고 저리 서 있지 않는가? 그리고 저 스르륵거리는 소리, 누군가의 걸을 때 나는 소리가 아니란 말인가? 뭐야? 난 또 뭐라고? 저건 우리 집 앞마당에서 키우는 대나무의 잎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요. 저 그림자는 칼이 아니라 대나무 잎이 달빛에 비쳐 문에 닿은 것 아닌가? 정신은 넋이 나간 얼굴로 나가서 살펴보니 정말 그러했다. 자, 잠깐.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그제야 정신은 까맣게 잊고 지냈던
자신의 11살, 철없던 어린 시절의 첫날 밤, 그날의 기억을 모조리 떠올렸다. 세상에,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란 말인가? 급하게 뛰어나가는 정씨. 이보게, 어딜 가는가? 이보게! 뭐야, 이거 아직 술과 음식이 엄청 남았는데, 허참, 냥냥.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정씨는 한달음에 달려 자신이 장가를 갔던 그 동네에 발을 디뎠다. 이게 몇 년 만이란 말인가. 그제서야 왜 자신이 이곳을 피했는지 이해가 갔다. 잃었던 기억의 충격 때문이었으리라. 그리고 기억을 더듬고 더듬어 자신이 장가를 들었던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굳게 닫혀있는 문을 지나 마당에 들어서자 마침 나와있던 자신의 아내. 깜짝 놀라 옮기고 있던 바구니를 떨어뜨렸다. 임자, 내가 왔소. 서방님 오셨습니까? 혹시 아직 혼자시오? 어찌 한번 시집간 몸인데 또 다른 남편을 만나겠습니까? 첫날 밤도 지내지 못한 채 몇 년간 홀로 지내고 있던 자신의 아내와 눈을 마주치자 후회와 미안한 마음이 물밀듯 밀려왔다. 그땐 내가 너무나도 어리고 어렸소. 내 직접 당신을 겪어보고 알아갔어야 하는데 주변 말만 듣고 지레 겁을 먹어 크나큰 오해를 하고 말았소. 너무 늦지 않았다면 좋겠구려. 앞으론 내 듬직한 남편이 되겠소. 날 용서해 주시겠소. 냥냥. 맞아요. 그땐 너무 어렸잖아요. 우리 서방님 이제서야 철드시고 듬직한 사내가 되어 나타나셨군요. 고맙소. 고마워. 둘은 서로를 안아주었고 달은 밝게 빛났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이자는? 예, 저의 이복 동생입니다.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 한때 산적이었던 녀석이죠. 아, 그래서 그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이었기에 어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이었답니다. 예, 형님. 제가 비록 배다른 동생이지만 누님의 혼삿길을 망쳤다는 생각에 당장 산적질을 그만두고 농사를 지내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중입니다. 냥냥. 그렇게 된 것이로군. 예, 두 분께 누를 끼쳐 죄송합니다. 그렇게 모든 오해를 푼 정씨와 아내. 둘은 오해를 불렀던 대나무 숲을 치우고 예쁜 꽃나무를 심어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남자는 자식이 생겨야 겨우 철이 든다는데 이처럼 어린 신랑과 함께 살며 고생했던 옛 신부님들께 이번 화를 바칩니다. 구독자님, 주변 사람 말만 듣고 정작 내게 소중한 것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도 꼭 하셔서 복도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저 아주머니, 혹시 오늘 또 집에 남는 밥 있으실까요? 어휴, 이 시내 딸 아니냐? 오늘도 고생이 많구나. 그래, 여기 있다.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오늘 또 아버지 굶지 않으시겠다. 냥냥. 또 이 시내 딸 왔다 갔는가? 예, 어휴, 불쌍한 것. 날도 추운데 저리도 어린 나이에 밥동량을 다니다니. 그래도 저리 웃음을 잃지 않으니 참 다행이구먼. 밥동량을 다니는 이 불쌍한 소녀는 이제 갓 10살이나 되었을까. 구걸하여 얻은 밥을 들고 그 소녀가 터벅터벅 향하는 곳은 관가였다. 이곳 감옥에 자신의 아버지가 갇혀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
여기 식사하셔요. 아이고 내 딸 오늘도 고생이 많구나. 흑흑. 이게 어찌된 사연일까? 옛날 한 가난한 집에 아버지와 딸 단둘이 오손도손 살고 있었다. 아버지 이씨는 지방의 산적들을 추적하며 잡아들이는 토포영 소속 병사였는데 딸이 행여라도 어머니가 없는 서러움을 느낄까 애지중지 사랑을 듬뿍 담아 키웠다. 우리 딸 많이 먹으렴. 네 아버지. 아버지 나중에 제가 꼭 보답으로 아버지를 먹여 살릴게요. 그래 우리 딸 냥냥. 어리지만 똘망똘망 눈을 뜨며 다짐하는 딸이 어찌나 대견해 보이던지 이씨 얼굴엔 미소가 떠나질 않았다. 오늘도 역시 이씨는 평소처럼 오랫동안 추적하던 산적들 중 한 놈을 잡아들여 신문 중이었다. 자 말해라. 너희 본거지가 어디냐? 그런데 그때 이 이복의 이씨 큰일이네. 잠깐 나 좀 보세. 뭐? 그게 무슨 소린가? 진범이 따로 있었다니. 그거 보시오. 난 산적이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소. 크나큰 실수를 했구나. 그러게. 그런데 어떤 산적이 나 산적이요 하겠는가? 냥냥. 생사람을 산적으로 오인해 잡아들여 신문한 죄로 이씨는 그만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 그런데 또 하필 그 사람의 먼 친척이 높은 관직에 있었던 터라 이씨에겐 평소보다 더 가혹한 벌이 내려졌는데 무려 평생 감옥에 갇혀 지내야 하는 종신형이 내려진 것이다. 사또어른, 제가 잘못했으니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허나 제겐 이제 겨우 10살 먹어가는 어린 딸이 있사온데 제가 평생 감옥에 있으면 누가 제 딸을 키운단 말입니까? 제발 종신형만은 피하게 해주십시오. 냥냥. 나도 위에서부터 내려온 명이라 어쩔 도리가 없네. 크니까 거 좀 조심 좀 하지. 야오. 사또어른. 아버지, 이게 어찌된 일이래요? 미안하구나 딸아. 아비 신세가 일이 돼버렸구나. 그보다 어린 너 혼자 어찌 끼니를 이어갈지 그게 더 걱정이구나. 이제 돌아가느냐? 네. 그런데 이제부터 네 아버지 밥은 누가 가져다 주느냐? 예? 여기에서 밥이 나오는 거 아니었어요? 죄인에겐 밥을 주지 않는 게 지금 법이란다. 가족들이 직접 음식을 넣어줘야 해. 야옹. 큰일이었다. 이제 겨우 10살 되어가는 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단 말인가. 그렇게 해서 결국 딸이 선택한 방법은 구걸이었다. 어린 딸은 아침 일찍 일어나 바가지 하나를 들고 동네를 돌며 구걸을 시작했다. 처음엔 창피했지만 감옥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 우리 아버지 이제 내가 먹여 살려야지. 누가 먹여 살리겠어. 냥냥. 아니, 이신의 딸 아니냐? 어휴, 다 들었다. 네 아버지 덕분에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산적들의 피해가 없었던 건 아니겠니? 자, 여기 많지는 않지만 바꿔라. 평소 이씨 덕에 산적들의 피해를 받지 않던 동네 사람들은 매일매일 어린 딸이 오면 마다하지 않고 꼭 밥 한 술이라도 덜어주는 것이었다. 여럿이 함께 한술 한술 보태어 밥 한 그릇을 만들어주니 동네 사람들도 큰 부담 없이 도와줄 수 있었다. 그렇게 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구걸로 얻은 밥 중에 깨끗한 밥만 고르고 골라 아버지께 가져다 드렸다. 아니, 네가 어떻게? 아버지, 힘드시죠? 제가 아버지 먹여 살린다고 했잖아요. 얼른 드세요. 고맙구나, 아가. 그 후 남는 시간은 관가 앞에서 아버지를 풀어달라 1인 시위를 했다.
하지만 그 누가 어린아이가 하는 말을 신경이나 쓰겠는가. 게다가 이렇게 거짓골인 꼬마 아이를 말이다. 그러기를 3년. 딸이 자신 때문에 3년이나 고생하는 걸 지켜봐야만 했던 이 씨는 가슴이 문드러졌다. 내 일이 평생 딸을 고생시키며 살아야 한단 말인가. 시리와 우울감에 빠진 이 씨는 결국 딸을 위해 굶어 죽기로 마음먹었다. 아버지, 좀 드셔봐요. 아버지, 왜 아무것도 안 드세요? 아버지의 의도를 눈치챈 어린 딸은 서럽게 울었다. 저 아버지 없음 어찌 살아요, 아버지. 그런데 다음날, 아버지, 제가 매일매일 관가에서 빌었더니 글쎄 곧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 하셨어요, 냥냥. 뭐? 그게 참말이냐? 예, 아버지를 곧 꺼내준다 하셨어요. 그래? 네, 그러니 얼른 이제 식사하셔야죠. 건강하셔야죠. 그래. 내 나갈 수 있다니 어서 기운을 차려야겠구나, 야옹. 이 기쁜 소식은 아버지가 다시 기운을 차리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사실 이 소식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한 딸의 거짓말이었다. 사실이 아니란 걸 아시면 아버지가 엄청 실망하셔서 또다시 식사를 하지 않으실 텐데 어떡하지? 그래, 그렇게 하자. 어린 딸은 큰 결심을 했다. 딸은 먼저 아버지의 토포형 옛 동료를 찾아갔다. 이러해서 제가 직접 임금님께 찾아가 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임금님을 찾아간다고? 너 같은 꼬마가 말이냐? 전혀 흔들림 없는 딸의 눈빛. 이 녀석 진심이구나. 그건 그렇다 치고 한양에 가려면 길도 험하고 노잣돈과 먹을 것도 마련해야 해서 보통 일이 아닐 것인데 너처럼 어린애가 어찌 간단 말이냐. 괜찮습니다. 이제 구걸에는 자신 있어요. 한양에 도착할 때까지 오직 구걸로만 다녀올 것입니다. 그러니 저 없는 동안만 예정을 생각해서 아버지 식사 좀 부탁드려요, 아저씨. 냥냥. 그래. 네, 그러하마. 오히려 크게 도와주지 못해 미안할 따름이구나. 그렇게 딸은 정말 오직 구걸로만 한양을 향해 출발했다.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임금을 만나러 간다는 자신의 사연과 함께 주막에서 구걸하며 하룻밤 신세를 지기도 하고 부잣집 대문을 두드려 신세를 지기도 하고 일반 가정집에 구걸하여 신세도 지며 오직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한양으로 향했다. 이처럼 이제 겨우 13살 어린 딸을 만난 사람들은 딸의 사연과 효심에 모두 큰 감동을 받았다. 말은 발보다 빠르다고 했던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이제 겨우 13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딸이 임금님을 만나기 위해 구걸하며 한양으로 향한다는 소문은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 한양으로 딸의 발걸음보다 매우 빠르게 퍼져갔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 멈춰라! 우린 산적이다! 네가 가진 것 다 내놓거라!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걸요? 아니, 이 길은 한양으로 향하는 길인데 어찌 빈몸으로 왔단 말이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예. 저희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려 임금님을 만나기 위해 구걸하며 한양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냥냥. 순수한 맑은 눈의 딸. 구걸? 설마 그 구걸로만 한양으로 향한다는 소녀가 바로 너냐? 예? 그걸 어찌? 헐, 진짜였네. 진짜였어. 아유, 네 소식 우리 이미 들어 알고 있단다. 자, 나도
너만한 딸이 있는데 정말 효심이 대단하구나. 자, 꼬마야. 이 주먹밥 가지고 가서 먹으면서 조심히 가거라. 야옹. 이처럼 산적들에게까지 딸의 소문이 퍼져 오히려 도움을 받은 것이었다. 어찌 궁궐 앞까지 겨우 도착한 어린 딸. 아무리 구걸하며 왔다지만 피곤하여 몸이 기진맥진해 있었다. 헌데 일반 백성이 찾아왔다고 해서 어찌 임금님을 만날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잠시 뒤 상감마마 행차시오. 놀랍게도 임금이 직접 소녀를 마중 나온 것이 아닌가. 무엇이라? 그게 사실인가? 예이. 나를 만나기 위해 600리 거리를 어린 소녀 혼자, 그것도 오직 구걸로만 한양으로 오고 있다니. 게다가 산적들까지 그 효심에 감동해 도왔다며. 예, 그렇사옵니다. 그 소녀가 오면 내 직접 나가보리라. 온 나라 백성들의 모범이로구나. 냥냥. 결국 딸의 소문은 임금 귀까지 들어간 것이었고, 딸이 오는 것에 맞춰 궁궐 앞에 임금이 직접 등장한 것이었다.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저 거짓골의 소녀가 임금을 직접 만날 수 있으리라고. 내 너의 이야기를 잘 들었구나. 너의 효심을 내 높이사 네 아비를 옥에서 풀어주도록 하마. 그리고 너에 대한 이야기를 널리 퍼뜨려 백성들에게 효에 대한 표본이 되도록 하겠다. 걱정 말고 이 가마를 타고 돌아가도록 하여라. 냥냥. 감사합니다, 임금님. 감사합니다. 냥냥. 흑흑흑. 아버지.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게 정말이냐? 예, 아버지. 이제 둘이 함께 한 집에서 오순도순 살 수 있어요. 딸아, 그동안 내 옥바라지 하느라 고생이 정말 많았구나. 냥냥. 둘은 그렇게 한참을 서로 부여잡고 울었다. 어휴, 정말 다행이다. 다행이야.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아니었으면 저희 부녀는 진즉에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냥냥. 비록 기록엔 언급되지 않았지만 3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부녀를 도왔던 이 동네 사람들 역시도 세상 대단한 선행을 쌓은 것이 아닌가. 그 후 딸의 효행은 임금의 명대로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졌고, 참으로 효녀네 효녀야. 그러게 말일세. 내 자식이 딱 저 밥만큼이라도 했으면 좋겠구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방문시키며 딸에게 직접 효에 대해 배우도록 하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구독자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과 함께 전설의 곤양 이야기 역시 널리 알려주시면 구독자님께서도 큰 복 받으실 겁니다. 네, 맞아요.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려요. 복 많이 받는 한 주 되세요. 가정의 달 5월에 화목한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냥냥.